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다양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이원의 최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사장님,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시간은 원래 빨라요. 너무 빨라. 아니,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빨라지. 그런가? 네. 아니, 부동산이 요즘 어떻게 될까? 마지막 연말을 어떻게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아요? 매우 슬플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12월 달 되면 차라리 고민이 뭐니 18회 할 때가 좋지 않아. 아, 진짜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괜히 물어봤네. 사연은 그냥 바로 가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사연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장님과 윤정 책임님. 저는 초등학교 2명의 아이가 있는 아빠로 자금을 약 4에서 5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곳이 동탄역 센트럴 프로조어입니다. 검색해보니 59제곱미터가 불과 1년 사이에 1억 정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데는 3억 이상 떨어졌다는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 언급된 집값 하락과 다르게 부동산에 전화하면 매물이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던데 왜 그런 건가요? 두 번째, GTX와 향후 미래가치 때문에 동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라고 이렇게 두 개 주셨어요. 동탄 많이 떨어졌나요? 집값? 어때요? 네. 뉴스만 보면 뭐 서울에 뭐 매덕 떨어졌다 그러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야 돼? 딱 기다려야 돼? 내가 그쵸? 시장을 잘못 읽는 거 아니야? 그쵸.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제 금리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매수자들이 안 사고 집값이 좀 꺾였다. 그래서 금리가 문제다. 네. 금리가 인상이 멈추면 다시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근데 금리가 문제인 건 맞는데 네. 저는 트리거라고 보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금리가 더 높았어요. 변동금리가 7%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았는데도 그러네요. 그때는 집 사고 싶어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금리 이렇게 오르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네.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일기 신도시도 개발하고 그쵸. 그래서 집값이 좀 안정됐어. 네. 90년대는 집값 평화기예요. 오. 98년도, 99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왔죠. 집값이 떨어졌어요. 거의 한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평가. 그렇죠. 굉장히 저평가됐고 다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떨어지니까 이게 상승 에너지가 굉장히 네. 이제 누적된 상태에서 DJ 정부 때 규제를 다 풀죠. 규제는 풀렸죠. 저평가돼 있죠. 네.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 거고요. 지금은 2013년부터 12년의 바닥을 찍고요. 네. 13년, 14년 거래량이 늘어나고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으니까 7년 네. 정도 올랐거든요. 네. 사실은 꺾일 때가 됐어요. 그리고 왜 금리 인상에 이렇게 취약하냐라고 하면 왜 지금은 금리가 트리거가 됐느냐. 네. 대출 총량이 늘어났어. 네. 근데 다행히 그동안 저금리 1%, 2%, 3%대. 1%, 2%가 정상인 것처럼 그쵸. 우리가 파티에 취해가지고 유동성 파티에 하다가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과거 흐름을 보면 떨어질 때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서울이 한 3년 정도 떨어졌고요. 3년. 수도권 지역들은 5년 정도 네. 떨어졌는데 똑같이 반복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죠. 반응 속도가 빨라서 결국에는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죠. 우리 17화 때도 이야기했듯이 그렇죠. 바닥을 안 지나가고 대세 상승은 될 수는 없어요. 건너뛸 수는 없어요. 산을 타는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을 갔다가 다시 다른 산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날아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바닥의 시그널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바닥의 시그널이 뭐였죠? 복습. 어려운 것도 시키네. 서울에 규제 지역이 풀린다. 아, 그렇지. 그리고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린다. 마지막으로. 맞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양도세, 네, 특례, 면제 뭐 5년. 5년간 뭐 그거 나왔었죠? 그렇지?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나온다. 고점 대비 30% 정도 맞았을 때. 막 이제 집어던지는 패닉 셀링 현상, 투매 현상이 생기는데 네, 그쵸. 언제 집어던질까요? 6개월 기다렸다가 1년 기다렸다가 좀 반등하거든요. 네. 좀 반등해서 희망을 좀 가져서 될 만하나 싶으면 또 꺾여. 그게 한 2번, 3번 되면 야 이거 진짜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딱 하루 만에 기회가 딱 오고 없어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몇 달 가기 때문에 뉴스도 막 나오고요. 이제 막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한번 고민이 뭐니 해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생각날 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달력에 체크해놓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달력 버리지 매달 뭐 마시고. 15일에 이렇게 체크해놓고. 매달? 네. 그래도 되고요. 그래서 네.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좋고요. 이분처럼 돈도 좀 있고 네. 4억, 5억 정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 애도 있고 하면 뭐 10년, 20년 기다릴 수는 없겠지만 없죠.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좀 더 기다려라. 근데 이분이 2년 안에 답을 내야 된다면 2023년 내년에 네.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그널을 보고요. 네.
최소한 그래도 좀 떨어져야 되니까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떨어지는 금매물 위주로 네. 선별해서 왜? 필요하니까. 그래서 잘못됐지.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도 금리 인상을 멈추고 20% 떨어지는 거 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GTX 얘기했잖아요. 네. 다음 질문 두 번째.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석할 때 뭐 네 가지까지 분석하고 네. 하는데요. 네. 이분은 당장 그게 필요가 없어. 그래요? 왜? 지금 당장 이분한테 중요한 거는 시장 흐름의 시장 가치거든요. 적정한 때가 오면 그때는 좀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5년 동안 상승률도 봐야 되고요. 가격 적정성도 봐야 되고요. 주변의 학교라든지 교통환경, 뭐 아파트 입주연도, 용적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김치국 마셔가지고 아. 그거 시간에 차라리 초등학생 애하고 좀 같이 놀아주는 놀아라. 것도 좋잖아요. 자, 두 번째 사연은 은퇴 준비자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슬퍼지. 소장님, 을지로 4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29제곱미터를 2020년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 5.3억이며 서울에 거주 중인 아파트는 별도 보유 중인데요.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아 2023년 1월 입주 및 전매 제한 해제 예정입니다. 자, 중심 업무지구의 일룸으로 월세 수입을 원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저희 고민을 딱 풀기 앞서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도대체 법적으로는 주택이에요. 주택에 주택 들어가는데 맞고? 네. 주택에 맞는데 이게 왜 탄생했냐면 네. 2009년도 MB 정부 때 우리나라는 주차장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건물을 짓게 되면 호실당 뭐 주차장 개? 한 대씩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네. 공급 물량을 많이 못 뺏겠죠. 그렇죠. 그래서 혜택을 준 거예요. 주차장법을 좀 완화해 줘가지고 좀 많이 지을 수 있게 지을 수 혜택을 있게. 준 제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바로 결론 낼 거예요. 한숨이 나오네. 결론을 왜요? 내려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이분이 집은 하나 있어요. 네, 다행히. 다행히. 근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뭐라고 했나요? 소형. 주차장법을 완화해서 소형 네. 주택을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건데 그렇죠. 일반적인 빌라보다도 더 촘촘하게 촘촘해. 지은 거야. 같은 땅인데 일반 다세대보다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가 더 많이 지으니까 누가 네. 돈을 벌까요? 소장님 같은 분? 그렇죠. 맞아요, 진짜요? 시행상. 아, 예를 그쵸. 들어서 땅을 사서 네. 짓는 사람이 첫 번째로 돈을 많이 벌고요. 두 번째는 팔아야 되잖아요. 시행사가 건축주가 직접 팔진 않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맡기죠. 그분들이 두 번째로 돈을 벌고 이제 남은 게 세 번째로 계약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다 돈 벌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높아요. 땅값도 워낙 비싸고 건축비도 비싸다 네, 보니까 네, 네. 분양가가 저렴할 수도 없고요. 가치가 올라가려면 희소가치. 이 원룸이 네. 막 너도 나도 막 살고 싶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냥 필요해서 내 자금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진입 장벽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단독 주택 하나 잡아가지고요 사서 부셔버리고 지으면 돼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좀 지나면 옆에 또 다른 신축들이 또 막 생겨서 막 분양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더 금방. 한 5억 3천에 네. 분양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가 투자 수익이 생기려면 6억 정도에 나는 팔아야 되잖아요. 나는 6억에 팔고 싶은데 주변에 6억에 분양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가격 구조도 투명하지 않아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가격을 단순합니다. 건축주가 지 마음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 나가도 괜찮겠어요, 소장님? 뭐 어쩔 거예요. 그치, 배째. 고민이 머니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최고다. 그러니까 가격 구조가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이걸 분양하려면 어떤 구조로 하냐면 5억 3천이죠? 5천만 원만 있으면 전세 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억 3천이면 전세를 한 4억 7천, 4억 5천에 맞추면 갭이 5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이 힐스테이트는 못 사겠고 네. 뭐 5천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상 입주하고 나면 이제 그게 쉽지 않죠. 분양받은 걸 따져보면 네. 원룸이고요. 29, 방 하나 있고요. 29제곱미터. 29제곱미터라고 하는데 29제곱미터가 전용 면적은 아닐 것 같고요. 자, 29제곱미터면 공급 면적이라고 본다면 네. 아마 전용 면적은 18, 20? 뭐 요 정도? 월세를 받으려면요. 네. 임대 수익률을 얼마를 받아야 될까? 4% 정도는 받아야 그죠. 되죠. 상가는 요즘 한 3%, 3.5% 네. 정도. 빌라는 한 4%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네. 4%로 계산하면은요. 보증금 1,000에 170 정도 받아야 그죠. 돼요. 100얼마씩. 네. 아니면 1억에 140? 네. 방 하나를 170만 원 주고 들어갈 만한 사람이 과연 이 가격을 못 맞추면은요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120? 수익률이 떨어지면은요 환산 가치로 하면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 그렇죠.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두 번째 전세라도 높게.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 5천 돼버리면은 밀어 올려서 그렇지. 6억 갈 수 있는데 요즘 분위기에 안,
샤넬백도 주고 이러는 판에 제가 볼 때는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네.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다리면 뭐 오르지 않았겠어?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잖아. 그거는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그 공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1월에 입주 후 전매 제한 해제 예정이라는데 이 후에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요, 빨리 팔수록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팔 빨리 수만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손해 감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연을 풀고 나서 또 느낀 게 우리 소장님이 명함을 걸고 뭔가 목이 조여지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집에 가다가 미치겠다. 맞은 줄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좀 안 좋은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분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5억 3천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170만 원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잘 풀어봤습니다. 마무리해볼까요? 네, 부동산 고민이 머니.